그러니까 금도 역사상 최고치 아니었어 지금까지? 우리 네. 차트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역사상 최고치가 과연 진짜 비싼 가격이었을까를 보면은 이때부터 볼게요. 이때가 이제 금 본이제, 그러니까 금 가격이 정가가 된 게 깨진 시점이에요. 맞아, 근본이제. 이게 한 10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타임 하이를 깨는데, 그러면 100년 만에 최고치면 여러분 얼마나 이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겠어요. 100년 그렇겠네. 만에 처음 온 가격인데. 그렇겠네. 그런데 이 가격이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지금 가격으로 봐서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이게 한 4배, 5배가 오른 가격이에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이게 이때가 오히려 상승 추세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이 올타임 하이를 다시 찍었을 때 역사상 최고치라는 또 말이 나왔겠죠. 네, 몇 년 안 되네. 한 3년? 아니에요, 한 5년 돼요. 5년? 이게 되게 여기까지? 200년 차트로 봐서 별로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사실 상승 추세의 초입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또 여기에 올타임 하이를 찍는데 한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렸네. 와, 이게 한 2000 박스핀데 6년쯤 되거든요. 2006년. 이 코스닥 차트잖아요, 이거. 약간 코스닥은 그래도 약간 오르고 떨어지고 횡보 이렇게 하는데 얘는 오르는데 쫙, 그리고 떨어지는데 계속, 그리고 오르는데 쫙. 그러니까 횡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계속되거나 봐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최고치라는 그 위치를 보면 사실 거의 상승 추세의 초입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최고치라는 말만 가지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200년 역사로만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런 사람들 치고 애플 테슬라 안 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또 하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자 지금 금을 사면은 네. 현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현물을 추천드리는데, 금을 사라고? 네, 진짜 금을 사라죠. 그 종로 기금성 매장 가서 금을 그렇죠. 사라고? 네. 근데 뭐 사실 귀찮으신 분들은 ETF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RX 금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금 네. ETF를 사면은 네. 금의 지분을 갖는 거야? 그쵸. 근데 네. 그게 막 그 지수가 망했어. 그럼 네. 그만큼의 금을 가질 수 있어요? ETF는 쉽지 않아요. 대신 그만큼의 이제 그 배상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ETF도 상패를 당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상패가, 주식은 상패하면은 이제 깡통인데 ETF는 좀 다른 게, 얘가 만약에 얘는 가격이 오르는데도 상패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 얘네들이 이제 배당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주죠. 사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ETF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ETF는 배당 소득세가 있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금인데 배당 소득세라고? 그러니까. 그 좀 웃기죠. 배당을 안 주잖아. 안 주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한국 거래소에. 근데 배당은 안 줘. 근데 어쨌든 그 시세 차익의 15.4%를 내야 된대. 그래서 그냥 배당 소득세를 붙였다. 이게 헬조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22.2%예요. 이거 한국 좋네. 네. 이게 내가 알기로 홍콩이나 대만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글로 이제 이민을 가야 되는 건가? 근데 그래갖고 나 차명 계좌로 한다면 안 될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뭐 그래서 한국 주식은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럼 한국 주식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을 그런 한국 주식처럼 되게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귀찮다, 그냥 막 사고 싶다 하면은 KRX 금시장이라는 걸 이용하면 수수료도 되게 적고 세금도 진짜 조금밖에 안 내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자주 언급드리는 거지만 현물을 사는데,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기업에 가서 산다, 뭐 한국금거래소 이런 데 가서 산다 그러면은 부가세만 10%를 내야 돼요. 그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인 거죠. 근데 이제 종로에 가서 발품을 팔면, 이건 이제 스트리밍이고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종로에 가서 발품을 팔면 부가세를 떼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팔아도 사실 손실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보증이 돼요? 되죠. 이게 나 용팔이들 같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보증이 100% 되냐, 뭐 순도가 얼마냐, 이런 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거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뭐 실제로 실험도 했고 한 10몇 년치 거를 또 봤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시물 같은 걸. 근데 이제 금은방들은 기본적으로 딱 금을 가지고 온다. 그럼 무게만 재서 그냥 받습니다. 순도 이런 걸 재지 않아요.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왜요? 나 저기 신한은행 네. 신한은행 저 이제 부지점장이랑 좀 친한데 이제 부지점장한테 이제 네. 1대1 면담 약간 그런 거 하면은 거기 네. 앞에 이제 금 이제 신한은행이니까 네. 금 그런 거 하라고 이렇게 딱 올려왔어요. 네. 금이 이렇게 네. 이제 바 네. 조그만 바 얇은 바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근데 조심스럽게 들어갔어 몰래. 근데 이게 금 무게가 있잖아. 엄청 묵직하고 오이씨 이거 묵직하고 엄청 이게 진짜 금이에요 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런 거면 근데 이게 순금이랑 아닌 거는 차이가 솔직히 많이 나서. 알지 쓴 거 같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 이랬지. 금을 너무 많이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하긴 또 이제 근데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보증서가 있고 좀 유명한 기업의 금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보증은 완벽한 거네. 네, 왜냐면 기업이 보증을 한 거니까. 그게 가짜면 그 네. 기업이 네.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원래 그 기업에 가서 사면 부가세 10%를 내고 사야 되는데 그것도 종로에서 팝니다. 그 기업 거. 심지어 그 보증서 그 보증 번호 있잖아요. 그 기업의 사이트 가서 입력하면 정품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보증서를 사는 거 아닙니까?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사실 보증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P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파트로 치면 P인 거죠. 프리미엄이라고 치는 건데 그 프리미엄도 어차피 금과 프리미엄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걸 같이 주면 이 가격을 둘 다 주고 사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나는 산 금액에 사실 그대로 팔 수 있어서 그 금을 사고 팔 때 격차가 거의 없이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 있어서 되게 오해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안녕.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면 사실 금이 투자하기 그렇게 안 좋은 자산인가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졸려갖고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좀 장난스러운 또 질문인데. 네. 그럼 이제 그 보증서와 네. 짝탱이. 그러면 이제 그 금을 그 기업의 금과 진짜 비슷하게 만들고 보증서를 짝탱이를 만들어서 같이 판다. 그러면은 제가 사는 당시에 직거래를 하는가 뭔가 거래를 할 때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보증서를. 그러면 짝탱이면은 그게 정품이라고 안 뜰 거 아니에요. 아니지. 보증서만 찐이고 네. 보증서 찐이고 금을 짝탱이야. 야,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파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누구한테든 그냥 팔면 그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내가 그 짝퉁을 샀어요. 진짜 금도 짝퉁이고 그 보증서도 그냥 보증서는 진퉁이겠죠. 이거를 그대로 사실 시장에 내놓으면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치.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그치. 네. 그래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기업에 그런 뭐 한국금거래소라거나 아시아골드라거나 뭐 그런 이제 그런 금 기업에 짝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짝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중에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업들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사실 은투자 제가 1,000만 원이 뭐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한테 진짜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투자하는데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저는 그치.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그치.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게 발견된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 보증서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그냥 다 사준다 그랬어요. 기업들도. 근데 그 종로 아저씨들 그냥 무게만 재고 산다며. 네. 이제 제가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이거예요. 돌고 돌아왔지만 그래 금이 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겠어.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은 이제 주식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타기 하면 돼요. 아니에요. 금은 떨어져도 저희는 돈을 벌어요. 왜? 이제 이게 궁금하죠? 왜지? 자, 이제 여기서 마법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돌고 돌아서 이제 결국 이걸 마지막에 넣었냐. 자, 킥이네 킥.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거나 그런 경제위기가 오면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꺼내 볼게요. 아니. 다시 들어가. 어. 네, 이게 IMF 때 금 가격 차트예요. 이 파란색이 실제 금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주황색은 우리나라에서 책정된 금 가격. IMF 때 갑자기 금 가격이
얘는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갑자기 탕 치솟죠. 이게 왜 그러냐? 금은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해 주신 분 있어요. 네. 소매에서 금 매입할 때 의심 가는 제품은 제품에 아주 작게 적힌 숫자와 자석이랑 막 약물로 진짜 금인지 검사하신다네. 아예 가짜 금은 토미님 저분이 그 금은방 20년 정도 운영하신 부모님이 네, 그래서 되게 잘하셔요. 근데 또 예비군 훈련 때 만난 형님이 네. 또 금가게 하시더라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더 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그래요. 네, 여하튼 하오.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면 이제 이 IMF 때 이제 경제위기가 오면은 금이 왜 떨어지냐? 그러면 사실 정말 위기가 왔어요. 지금 굶어 죽겠어. 그러면은 금을 안 팔 수 있어요? 그렇지, 팔지. 그걸로 뭘 사겠어요? 먹을 걸 사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떨어지고 진짜 그 정도 급 오면 주식도 떨어지고 뭐 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패닉셀이라고 부르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 코로나 때도 그렇게 주식 떨어질 때 금도 같이 떨어졌어요. 은도 떨어졌고. 그래서 얘네들도 다 떨어져요. 근데 우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금이 떨어질 가정을 하려면 그런 패닉셀을 가정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 브릿지워터에서 보고서가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는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하락하는 그치. 이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석세스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부양을 했더니 경제도 살아나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잘 오른다, 이게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돈을 풀었는데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 장기 침체로 가는 거죠. 이 4가지 시나리오인데 일단 이 3개는 뭐 어쨌든 돈을 풀었고 그걸로 인해서 뭐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는 유지되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시나리오에서는 금이 다 올라요. 근데 마지막 이 경제 대공황,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 미국으로 따지면 뭐 금융위기나 대공황이 있었겠죠. 이럴 때 금 가격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결국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치솟거든요. 근데 금이랑 은은 오로지 달러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금을 샀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 주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금은 미국에서 달러로 주고 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금을 우리나라 돈 주고 사왔지만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이 금 가격도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순히 금을 사놨는데 금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도,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래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럼 그때 팔아야 돼요? 뭐 팔아도 되는데 사실 경제위기가 그치. 예, 경제위기가 오면 그 뒤에는 결국 부양책을 안 쓰면 경제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부양책을 쓰는 과정에서 금리는 낮추고 또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니까 결국 실질금리 때문에, 경제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하락했지만 결국엔 금 가격은 그것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지금 한번 보호가 되고 그 뒤에는 또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환율이 떨어져도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 주니까. 근데 나 이게 얘기 들은 적 있어. 네. 원화와 네. 환율과 금은 네. 되게 요동친다고. 요동친다.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미국 사람한테는 네. 금 가격 떨어지면 달러 가격도 떨어지니까.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네. 이게 환율에 의해서 해칭이 네. 된다. 그쵸. 이게 참, 그래서 저는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금 투자가 그 특정 시기 때 금 투자를 하면은 진짜 손해를 볼래야 볼 수 없는 구간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투스테 아저씨는 지금이 그 특정 시기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시나리오에서 사실 이 3가지는 금 가격이 오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마저도 사실 환율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금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아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금 투자라. 실눈 뜨고 팔짱을 끼셨네요. IAU 아님 GLD 풀매수? 이게 IAU나 GLD라는 게 이제 미국의 금 ETF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도소득세를 떼요.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 네. 근데 뭐 사실 뭐 물론 적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게는 투자를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가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금 ETF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환 해지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그건 배당 소득세를 떼요. KRX가 최고다. 네, KRX 차라리 할 거면. 근데 저는 KRX 못 줄인 말이에요. 코리안 심지어 코리안도 아닐 수도 있어. 리턴 엑스맨. 뭐 한국 거래소의 줄임말이겠죠? 맞네. 코리안 익스체인지. 환해지가 뭐야? 형 환해지가 뭐야? 환해지, 예, 이게 방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율이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달러로 책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변하면 금 가격도 변해요. 근데 이 H를 붙인 건 뭐냐면 환율을 빼고 생각한 거예요. 금 가격이 10만큼 올랐어. 그러면 딱 이 가격도 10만큼 올라요. 환율을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러 자산으로 된 금을 사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하락이 돼도 그 달러 환율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왜냐? 또 금도 환율 자체니까 그쵸. 달러화니까 네. 같이 오른다. 근데 이제 금이 오르는 것보다 금이 더 오른다는 거 아니야, 경제 위기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로다가 먹을 수 있겠다. 아하.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 더블 인버스. 곧버스. 갑자기 곧버스. 곧버스의 느낌이 아닐까. 우리 아저씨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곧버스다. 화냈지. 곧버스. 화냈지는 곧버스다. 좋아. 환 노출이 곧버스인 거네, 그러면. 환 해지는 아니니까. 아무튼. 네. 이러면 이제 설명 완벽하게 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요 말이야. 그래서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 거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해지가 그게 노출이 돼서 코로나 이후로 이경이 풀렸대. 이경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 네네. 이경 주식이며 금이며 은이며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물론 그렇죠. 네. 신풍제약이 더 수익률 높지 않나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네.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 따지면 뭐 그냥 사실 저기 코스닥 들어가서 테마주 하나 타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최동민 아저씨 한 생각. 이제 환율로 개이득 보는 건 미국 주식도 비싼.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냥 금이라는 것 자체도 미국 주식의 하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 주식의 하나다? 버크셔에서의 A. 좀 애매한 게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오를 때 금이 같이 오르냐? 그게 아니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 오를 때 미국 주식 인버스는 내려가잖아. 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네. 곧버스의 중간에 있는 게 금 아니냐. 네,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리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겠지. 어쨌든 좀 환율로 개이득 보는 건 금만의 특수성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만 해야. 우리는 벌써 동화됐나 지금? 우리 투스텝 아저씨는 금만 해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이 너무나도 사기 좋은 시기니까 얘를 안 살 이유는 없다. 나쁘지 않다. 네. 나빼도 하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경기이익이 오면은 나름 해지가 돼요. 그리고 또 뭐 미국 주식이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어쨌든 뭐 대공황 이후에 한 20년 30년 동안 미국 주식 기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환 해지고 뭐고 결국에 20-30년 동안 환율이 계속 오를 리도 없고 결국에 해칭이 안 되거든요. 한 10년 단위로 풀어서 생각하면 대공황 같은 그런 게 또 올까요?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안 온다고 봅니다. 네. 안 와도 왜냐면은 그때의 주도산업과 지금의 주도산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안 와도 금이 오르니까.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없다. 그냥 그 정도죠. 그렇지? 위험 리스크 분산. 네. 그리고 만약에 대공황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주식도 해칭이 되는데 달러로 이제 내 자산이 해칭이 되는데 그럼 주식을 뭐 미국 주식 사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 대공황 오면 미국 주식 90% 떨어지거든요. 그때 금이 뭐 한 30% 떨어졌나? 그러면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좋게 생각하면은 60% 이득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구독자 층이 다르니까 이게 하는 얘기가 진짜 다 다르구나. 그렇죠. 많이 다르죠. 아니 왜 주식을 사냐 여기는 있죠. 여기는 왜 그래? 둘 다 좋아요.
둘 다 장기로 보면 결국에 진짜 초장기로 본다. 그러면 주식이 물론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식 마인드를 갖고 네. 있다니까 지금. 저는 제레미 시겔 박사를 정말 좋아해요. 뭐 우리 아저씨 벌써 지금 홀렸어. IRP 계좌로 몰빵 안 됩니다. 그렇지, 부자 되려면 몰빵해야지. 몰빵 안 됩니다. 부자 되려면 몰빵해야지. 우리 젊었을 때 몰빵하는 거야. 네. 근데 사실 몰빵도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직접 투자로 몰빵하면 상관이 없죠. 만약에 뭐 삼성전자 몰빵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타이거 200 ETF 몰빵,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만 해도 그 한국 주식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자산만 사는 것보다 그 상관관계가 낮은 두 자산을 사고 리밸런싱을 하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좋단 말이에요. 변동성은 더 줄어들면서. 그치. 그러면 몰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벵가드에서 오셨어요? 갑자기 전복을 선생님을 제가 리밸런싱을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금도 그런 리밸런싱 차원에서 자산의 가치 가져가면 이 금도 오르는 자산이고 주식도 오르는 자산이면 그냥 같이 두 개를 가져가서 리밸런싱 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주식만 하는 것보다 또 금만 하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튼 오늘 설득 끝났습니까? 뭐 일단 이 정도면 금에 대해서 네. 생각이 바뀌긴 했어. 네. 금을 아예 그냥 투자 상품으로 보는구나. 투자 상품으로 봐도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 진짜 솔직히 전쟁이 나도 금 안 써. 맞아요. 그리고 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전쟁 나면 죽지 금을 뭐 사서 뭐하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고. 오히려 진짜 달러가 좋다니까. 네. 전쟁 나면. 네. 무겁잖아. 금 언제 그렇죠. 현금화가 조금 그렇죠. 네. 혹시 금의 비중이 몇 % 정도 되세요, 본인의? 저는 금 없어요. 은이 100%. 은 100%? 주식한다며. 주식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예? 지금은 아예 은으로 간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지금같이 좋은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은 100%로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은이 좋아서 오늘 코트도 실버색으로 맞추고 온 건가? 우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재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아까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 레이 달리오 아시죠? 알죠 우리 네. 레이 달리오 아저씨. 브릿지워터의 이제 보고서에서 일부를 발췌해 온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서세스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얘는 물가만 오르는데 경제는 떨어진다. 그리고 얘는 부양책을 펼쳤는데 별로 효과가 안 좋았다. 조졌다는 이제 망했다. 네, 망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주식이 뭐 이렇게 망하죠. 물가연동체도 망하고 이땐 채권만 좋은데 금이 별로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우리는 환율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선 금이 진짜 좋은데 이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환율로 먹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본 그 자산 배분 그 주식 60%, 채권 40%, 이 자산 배분으로 가면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한 1.2%밖에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주식 60%, 물가연동체 20%, 금 20%로 가면은 투자 수익률이 확실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포트폴리오의 꼭 일부분을 금으로 넣는 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금이 심지어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고려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금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제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오. 근데 괜찮은 거 같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식쟁이들은 항상 얘기하면은 구조적으로 항상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짠단 말이야. 네. 이게 오르면은 이게 내려갈 거야. 네. 이제 근데 또 다음 순환매에서는 이게 오르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내려갔을 때 잔잔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잔잔잔. 네. 근데 여기 이 잔잔잔의 재료가 네. 금도 있다는 거 아니야. 맞죠. 왜냐면 금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금 오르면 이제 또 금도 이제 잔잔잔 팔고. 이게 주식도 섹터마다 오르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 특정 시기에선 주식이 다 같이 내리기도 하고 다 같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산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저는 심지어 백테스팅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아마 백테스팅 한 것만 100개가 넘는데 주식 백테스팅을 진짜 열심히 돌려도 결국 경제 위기나 어떤 특정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는 나는 이 전략과 이 전략과의 상관관계가 되게 낮아서 얘 오를 때는 얘는 보통 내리는데
그런 특정 시기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산군이 같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자산군이 다른 걸 섞는 것만으로 이게 보완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 뭔지 느낌 아시죠? 혹시 컨텐츠 끝났나요? 네.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주식 좋아요. 저도 사실 인생의 대부분은 꼭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정 시점에는 금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로 옮겨 타거나 혹은 그거를 일부분을 꼭 가져가야만 하는 시기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은 이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있어서. 그렇지. 설득됐어. 그리고 아마 주식 오래 하시면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아요? 진짜 왜 이땐 이렇게까지 소외가 됐을까 싶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주식 안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몇 번 기회가 없는데 시야를 만약에 전방위로 넓히잖아요. 그러면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와 이때는 내가 왜 채권을 샀지? 원자재도 있겠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산군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